안녕하세요. 멍투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매크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연초 대비 나스닥 주가 추이를 보면은 15,800포인트에서 12,800포인트까지 무려 3,00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 한 20%, 19% 정도 떨어진 것인데요. 야,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오늘은 금리는 왜 주식 가격을 망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50bp 0.5%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전체적인 이제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어디까지 할 건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금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이제 FOMC라고 해서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에서 하는데요.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D가 되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점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2022년 그리고 23년, 24년 그리고 롱런으로 보면 되겠는데 이 위원들이 지금 찍어놓은 점도표를 보았을 때는 밴드가 좀 나오죠. 2%에서 3%까지 이렇게 이제 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올해는 정말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0.5, 1, 뭐 1.5, 뭐 2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 이하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더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올리려고 안간힘을 쓸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경제 지표를 다 하나씩 점검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GDP도 있고 뭐 실업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PC라고 해가지고 이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인데요. 문제는 요겁니다. 이 PCE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2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6% 5% 정도 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롱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2%까지 낮춰야 돼요. 이걸 낮추지 않으면은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사실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물가 안정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주로 되는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도 물가 안정 목표가 바로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물가 안정은 왜 필요할까요? 물가 안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제 활동이 안 되겠죠. 당장 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너무 많이 뛰니까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일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셌던 저기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짐바브웨 이런 데 보면은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거예요. 머리 깎으러 갈 때 그냥 돈 다발이 아니라 막 이렇게 수레로 끌고 갖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고 사람들도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상당히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또 이제 언제 회의를 하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때 지금 50bp 지금 올린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월, 7월 맞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타격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조금 이제 학문적인 의미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자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 이자율이 있는데 우리 이제 피셔 방정식을 보자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여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목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실질 이자율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체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인데 내년에 이제 11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원래는 뭐 냉장고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내년 되니까 2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내 뭐 월급이 110만 원 돼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노미널 레이트 명목 이자율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80년대 보면은 이 간극이 엄청나게 커져 있죠. 이거 되게 덧셈 뺄셈이니까 쉽잖아요. 왜 이렇게 커졌을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엄청나게 셌었어요. 우리나라만 셌던 게 아니라 미국도 셌어요. 그때 이제 폴 볼커라는 이제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키가 한 2m 정도 됐었는데 자기 키만큼 지금 이렇게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해가지고 좀 재밌는 볼커 쇼크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이자율을 그냥 확 올려버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현재까지 상당히 이제 뭐 그린스펀이 의장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교적 그 간극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잘 잡은 거예요. 이자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면 이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주식을 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수식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자율이 15%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년 후에 $250는 현재 가치로 얼마
얼마일까요? 뭐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제 189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DCF, 디스카운트 뭐 캐시플로우 모델도 그것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돈 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5년, 10년 안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 캐시플로우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현재 인식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채권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뭐 예컨대 채권이 이제 이표율이 10% 액면가 이제 $1,000짜리가 있었다. 근데 만기 수익률이 뭐 12.25%고 이제 그게 만약에 8년 남았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표율보다 더 높잖아요.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지금 만약에 $1,000에 사겠어요? 아니면 899불에 사겠어요? 888불에 사겠어요? 그러면은 등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익률이 이표율보다 높은데 더 비싸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도 사지 않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조금 계속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자율을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학과나 이제 경영학과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요. 뭐 MBA 같은 데서 이거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전 세계 모든 이제 금융 관계자분들이 채권과 그리고 주식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익률도 보면 이제 경상률 수익률과 이제 자본이득률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채권 수익률을 보면은 뭐 이게 이제 10년물 국채예요.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제 2.9% 뭐 1.6%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은 그럼 되게 이제 쌤님들이나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똑같은 시기에 연초 대비 지금 20년물 지금 이제 국채 ETF를 보면은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이제 144불에서 지금 119불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되게 볼라타일한 이제 마켓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채권이랑 주식은 자본시장에서 형제 같아요. 거의 이제 뭐 규모도 상당히 둘 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위에 뭐 콜이나 뭐 RP 이런 건 이제 중앙은행이랑 이제 큰 기업 그리고 이제 대기업 뭐 이런 데서나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움직이는 것에는 많은 요인이 있고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제 이론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재산이 증가하면은 증가가 되고요. 이자율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면은 이제 자산의 수요량도 증가가 되고, 위험은 높아지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유동성은 높아지면 좋다. 제가 이제 아마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현금이 주식보다 좋잖아요. 그냥 만약에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면은 당장 냉장고나 당장 그 뭐 물건 살 수 있는 게 좋지, 3일 기다리고 4일 기다리고 그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학은 다 이제 돈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이 위로 가면 올라가죠. 근데 채권 가격 말고 이제 이 I는 이제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채권이 이제 서플라이 공급 그리고 디맨드가 있는데, 요거에서 계속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또 이제 이자율인데 결국에는 화폐를 찍어내면 이제 머니 서플라이잖아요. 이제 중앙은행이 찍어내면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는 계속 뭐 사실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중앙은행에서 아무리 기준금리를 잡는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가이드라인 쳐준 대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균형을 찾아간다. 이게 이제 유동성 선호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뭐 주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공부를 하면서 버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 이론이나 뭐 효율 시장 가설, 이 사람들이 뭐 주식 전문가들이 어떻게 주식 가격을 산정하느냐,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그럼 정말 주식 가격은 패대기만 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이제 실증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뭐 실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기간 가치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K는 주식 투자 요구 수익률이 있고, D는 이제 배당인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일기 말에 매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인텔이 만약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우리 12%를 벌고 싶어요. 배당은 연 이제 0.16달러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주가가 $60로 예측되면은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60 집어넣고 12% 집어넣고 하면은 비제로는 얼마가 나오냐면 주식의 현재 가격은 이제 53.71불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가가 $50라면은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53
환불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구 수익률이 이제 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배당 모형도 똑같습니다. 뭐 일반 배당 모형도 이제 계속 배당을 이제 1기에 받고 2기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중요한 거는 PN은 이제 먼 미래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75년 후에 만약에 할인율을 12% 적용한다고 하면은 75년 후에 이제 $50로 팔리는 주식의 현재 가치는 0.01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하느냐, 현재 저는 지금 7%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적용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의 배당 성장률 모형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뭐 이런저런 수식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요구 수익률에서 배당 성장률을 빼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당을 하면은 간단하게 지금 고든의 배당 성장률 모델로서 이제 얼마 나온다고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시장 가설에 따르면은 워렌 버핏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설이요. 그러니까 히포테시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뭐 딱 이거대로 움직인다 그건 아니고 이런 가설이 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최고가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구매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비싸게 살 거고, 아니면 좀 계속 싸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 기다릴 거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마련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미래 현금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저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자도 솔직히 잘 몰라요. 뭐 저도 회사 다니긴 하지만 우리 회사가 뭐 올해 매출이 얼마지, 내년 매출이 얼마지 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효율시장 가설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적정 주가를 현재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 선반영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존 머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rational 이제 expectations라고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을 하고요. 위에 이제 서술을 했을 때 보면은 유진 파머라는 이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S&P 500의 어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1880년도 너무 옛날부터 갔네.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뭐 10불도 안 됐을 이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지금 20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블랙 먼데이나 뭐 블랙 튜스데이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때 좀 많이 빠졌죠. 어닝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P 레시오는 보면은 이제 어닝과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인데 2010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왜냐면 그때 이제 어닝이 너무 빠졌으니까, 그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P 레시오는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15와 20 사이를 이제 10과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S&P 500의 P가 높은 수준이냐 보자고 하면은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전체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20년을 보면은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그 전 거를 봤을 때 S&P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보시면은 84년부터 봤을 때는 당연히 그때 이제 181불에 비해서는 뭐 20배 넘게 올랐죠. 그렇게 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은 미래에 이제 발생할 수익이 과소평가 될 수는 있지만 미래 수익도 결국에는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S&P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좋은 주식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공포를 집어삼키면서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리세션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자재값 폭등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리랑 주가랑 보면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올 히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히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에 엄청 높았어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금리인데 20% 갔다가 이제 쭉쭉 이렇게 왔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 그게 이제 2000년도까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를 보자고 하면은 2005년부터 보면은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죠. 되게 많이 올렸는데 주식도 또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2015년부터 20년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도 계속 꾸준히 올렸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주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중앙은행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앙은행도 내가 금리를 올려도 경제에 타격이 없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그 자신감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큰 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10년으로 봤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금리는 계속 올렸지만 주가도 계속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리세션이 이제 음영 부분이 리세션인데 리세션이 갑자기 훅 발생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코로나라는 이제 외생 변수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코로나 와중에 많이 회복했죠.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좀 오래 갈 거라 뭐 물론 이제 올해 중반을 넘을 수도 있고 올해 말까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EPS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실적이 계속 좋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를 모멘텀이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뭐 처음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에는 보시면은 이제 연초부터 오른 주식은 뭐냐? 가치주는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여기 에퀴티가 되게 많거든요. 자본, 부채 비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못 버는 회사, 미래가 좀 밝은 회사, 이 유니티 같은 회사들은 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얘네는 지금 자산을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잔존 가치보다는 미래의 이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분모가 높아져가지고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주식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고 조금 더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아무튼 뭐 올해는 지금 이제 4월, 5월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참 힘든 장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는 뭐 이맘때 거의 뭐 세상 끝난 그런 상황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연초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연말 가면서 많이 올라갔죠. 지금도 펀더멘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마켓 디스럽션 있고 뭐 전쟁 리스크이긴 하지만 이때를 만약에 놓치고 코로나 때도 비슷했죠. 코로나 때 그때 막 주식을 던지고 다시 저점에서 사겠다고 했던 사람도 저점에서 사기 힘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감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멍투 이렇게 마치고요. 더 많은 좋은 콘텐츠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